네, 제가 한 2년 동안 그 옵션의 미결제 수량을 일별로 이렇게 종가상으로 보다가 그 전일 미결제 수량이 다음날 그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면 어떤 실시간 그 동향을 보면은 장중 매매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딕스 차트를 홍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최근 이제 선물 시장의 어떤 기술 분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죠. 기술적 분석의 한계라는 것은 그 시스템 트레이딩의 한계인데요. 장중 추세 매매의 어려움 그런 것이 딕스 차트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소폭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개인 투자가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마트 트레이더의 대표 강수철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로 시스템 트레이딩을 이용한 선물 옵션 매매에 대한 연구를 해왔는데 1년 전에 시스템 트레이딩 실전 전략에 관한 책을 출판한 적이 있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동양의 고수 프로그램에 딕스라는 차트를 넣게 되었는데 지금 제가 강의할 내용은 딕스와 스캘핑 그리고 딕스를 이용한 실전 연습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선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면 다 느끼시겠지만 장중에 그 고저가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보통 이제 1포인트를 움직이지 않고 어떤 날은 0.9포인트 움직인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선물의 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선물의 일봉 차트의 그 레인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ATR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Average True Range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 ATR이 지속적으로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와서 2.5 ATR 밑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시장 상황은 과거에 9.12 테러 직전 1년 동안에 지금 화면에 네모 박스 표시가 되어 있고 9.12 테러는 동그라미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직전 1년 동안에 ATR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시장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는 장중에 추세 매매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보통 2, 3포인트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방향성을 예측하고 한 방향으로 이렇게 매도 포지션을 잡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방향이 틀리면서 이제 손절을 하면 되고 기다렸다 맞으면 이제 이익을 실현하면 되는 그런 매매 패턴이었는데 현재는 장중 레인지가 1포인트 이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매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시장 상황에 있어서 개인 투자가분들에게 어떤 매매를 하시는데 작지만 안정적인 이익을 계속 내는 방법을 연구한 끝에 이제 스케이핑이라는 방법을 생각하게 된 거고 스케이핑을 하는데 어떤 주된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로서 딕스라는 인디케이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딕스라는 매매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출발하게 되냐면 제가 쓴 책 한국형 시스템 트레이딩 실전 전략이라는 책에서 인용을 지금 해왔는데요. 94페이지 인용 부분을 보시면은 시장의 메이저를 옵션 매도자로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메이저가 왜 옵션 매도자냐면 옵션 미결제 약정의 의미는 시장의 메이저들의 옵션 포지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큰 손들은 옵션을 매도자들이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이제 옵션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소액을 갖고도 매수할 수 있지만 옵션을 매도하는 사람들은 증거금을 크게 잡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
매수하는 사람들은 단기 포지션으로 끝나는 경우가 흔하지만은 매도하는 사람들은 그 합성 전략이나 양매도 포지션으로 해서 오버나잇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리스크, 오버나잇 리스크를 지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방향에 대해서 신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에 있어서 매도자들이 우위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자금을 리스크 관리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민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의 주체 메이저를 옵션 매도자로 받고, 그다음에 줄친 부분의 밑에 부분은 보시면은 풋의 미결제가 늘어나면 방향을 상승적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풋 매도 수량이 늘어나면요. 그다음에 콜 미결제가 늘어나면 이제 방향을 하락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방 압력을 받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주된 매매 아이디어는 지금 요 줄친 부분과 그 밑에 부분 세 줄에서 다 이 설명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 매매 아이디어를 이제 차트화해서 고수의 차트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차트를 띄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딕스라는 그 세부 설명을 하기 전에 지난 8월 만기 일주일 전 금요일 장 마감 후에 그 외국인과 증권 포지션, 역시 이 포지션 동향은 고수에서 지금 제공되고 있죠. 그래서 동향과 콜풋의 종목별 미결제 약정, 그 누적 수량을 보시면은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자, 외국인과 증권의 그 누적된 그 포지션, 선물을 포함한 포지션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이제 하향 쪽으로 해가지고 90.20을 중심으로 해서 떨어지면 이익을 크게 보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죠. 그 다음에 증권은 양매도 포지션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게 장 마감 후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은 그 왼쪽에 이제 풋옵션 데이터를 보시면 85와 87에 48만 계약, 33만 계약이 누적 수량이 돼 있죠. 그다음에 콜옵션에 그 92와 95에 33만 계약, 36만 계약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미결제 수량이 일주일 전에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 보통 이제 3, 40만 계약을 넘어선 이 부분이 그 밑으로는 풋옵션 쪽은 지지벽이 될 수 있고, 위로 이제 콜옵션 쪽은 저항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전에 금요일 장을 마감하고 봤을 때는 이번 만기 지수를 90 러프하게 보시면은 95에서 87 사이로 볼 수 있는 거죠. 혹은 뭐 85나 92 사이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미결제 수량을 그럼 어떻게 그 지지벽이나 저항벽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면, 이것은 시장의 메이저들의 옵션 매도 그 누적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벽을 뚫고 뭐 밑으로 한없이 가거나 위로 한없이 갈 수는 없다는 거죠. 메이저들이 그 환매를 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그 리스크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보시면은 자, 최근 나스닥 일봉, 코스피 선물 일봉 60분 차트를 제가 나란히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 이 차트는 딕스의 하나의 예를 들기 위해서, 딕스의 어떤 뭐랄까 그 하나의 예를 들기 위해서 이제 화면 차트를 캡처를 했는데요. 제일 왼쪽에 보시는 게 나스닥 일봉 차트고, 그 일봉 차트가 좀 작게 보이기 때문에 밑에 이렇게 확대를 했고요. 그 날짜를 적어뒀지만 8월 4일하고 8월 5일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미 8월 4일 날 나스닥은 이 트렌드 라인을, 추세선을 하향 이탈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차트는 선물 일봉 차트인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그 이제 일봉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제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보이는 60분 봉 선물 차트에는 8월 5일까지도 우리나라 그 선물은 트렌드 라인에 걸쳐져 있죠. 전혀 그 돌파됨이 없이 그 추세의 훼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트렌드 라인 추세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라인과 하늘색 라인이 여러분이 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선물 일봉의 5일선인데 5일선도 지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추세가 전환이 됐다. 그러니까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가 없는 시장 상황이었는데 8월 5일 날 딕스 종가는 마이너스 50만 계약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8월 6일 보시면은 그때부터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걸 보이시죠. 그래서 딕스 매매의 어떤 효용성은 기술적 분석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시장의 변화를 여러분이 빨리 감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중에 뭐 50만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딕스의 그 기본적인 계산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전일에서 금일 증가분을 전일을 제로로 놓고요. 금일 증가분만큼을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금일 증가분만큼을요. 그러니까 전일을 제로로 놓고요. 금일 증가분을 계산해 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 주냐면 풋에서 콜을 빼줍니다. 풋옵션 전 종목, 콜옵션 전 종목을 이렇게 빼줘 가지고 이게 만약에 이제 뭐 플러스 값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풋의 미결제 수량, 자 이런 시장 상황이라면 풋의 미결제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의미는 또 어떤 의미입니까? 풋 매도 수량이 또 증가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을 상승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시장의 방향성을 상승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게 마이너스 폭으로 커진다 그랬을 경우에는 풋 전체 미결제에서 콜 전체 미결제, 물론 이제 증가분만을 계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금일 콜 전체 미결제 수량 증가분이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폭이 커지겠죠. 그래서 콜 미결제가 증가하는 거고, 이 얘기는 콜 매도 수량이 증가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거죠. 크게 받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8월 5일 날 종가가 딕스 종가가 마이너스 50만 계약이었다는 얘기는 전일에 8월 4일에 미결제 수량을 제로로 놓고 증가분만을 계산했을 때 풋 전체에서 콜 전체를 뺐을 때 마이너스 50만 계약이니까 콜 쪽이 50만 계약을 더 매도가 더 된 거죠. 더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50만으로 딕스 차트가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시면 딕스라는 게 이제 장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방향성을 갖고 이제 차트가 그려지는데, 장이 시작해서 이제 끝날 때까지 3시 15분까지 그려지거든요. 이제 동시호가 시작할 때 9시 시작할 때 꼭 0에서 출발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9시서부터 동시호가 시작할 때 바로 매도 수량을 한쪽으로 이제 편중해서 시작될 수 있는 거고요. 또 3시 15분에 딱 끝날 때 여기서도 이제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딕스 차트는 9시 전에 켜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현재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키시면은 예를 들어서 10시에 이 딕스 차트를 열었다 그러면은 이 이전 데이터는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딕스 차트는 이 흐름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9시 이전에 차트를 띄워놓으셔야 되고, 그 차트를 다른 걸로 이렇게 변환했다가 다시 보려고 그래도 이전 데이터는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성급하게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다음날 이게 9시 이전에 켜놓고 그 흐름을 보시면서 다음 매매 기회를 노리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이 차트는 이제 최근에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 8월 첫 주, 둘째 주를 지나서 이제 최근까지 그 나스닥 차트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까지 이제 그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날도 보시면은 전혀 우리나라 시장 상황, 금요일 날 끝난 우리나라 시장 상황은 하락의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았죠. 장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끝났는데 제가 이제 실전 연습 부분에서 실제 제가 실제 딕스 갖고 매매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그때 설명이 되겠지만 그 딕스의 금요일 날 종가는 마이너스 76,000 계약으로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76,000 계약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금요일 날 장은 이렇게 올라서 끝났지만은 매도로 오버나잇을 했는데 미국 증시는 토요일 날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는 이렇게 큰 장대 음봉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어떤 예단하는 능력, 예측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런 걸 맞추는 게 아니라 시장의 메이저들이 이런 리스크에, 오버나잇 리스크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것을 옵션의 해지를 통해서 대비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부분을 이제 요약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주된 내용이 데이 스캘핑에 대한 내용인데, 데이 스캘핑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어떤 기본 정신을 갖고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꼭 숙지를 하시고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장의 주된 방향을 한쪽으로 이렇게 정하셔야 됩니다. 주된 방향을 한쪽으로 정해야 된다는 이 내용은 뭐냐면 시장이라는 게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세장이다, 약세장이다,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강의 드리는 부분은 선물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옵션의 변동성 매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보장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주된 방향이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를 정하고 그쪽으로 스케이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세장이다 그러면은 매수 쪽으로만 준비를 해야 되고, 약세장이다 그러면 매도 쪽으로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왜 첫 번째로 드리냐면은 그 방향이 틀렸을 경우에 그것을 오버나잇 해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스케이핑을 하다가 소위 이제 물린다 그러죠. 물렸을 경우에 빠져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주된 방향을 잡고 매매를 하시면은 물렸을지라도 한 2, 3일 지나면 다시 원추세로 돌아오는 선물 시장 그런 되돌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이 특히 되돌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된 방향을 한쪽으로 정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해지의 수단을 나름대로 정한다는 얘기는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부분은 선물 트레이딩인데, 해지의 수단은 옵션으로 해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선물 한 계약당 옵션 5계약으로 해지를 하시면 되고요. ATM, 등가격 옵션에 가까울수록 그 해지가 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ATM 기준으로 5계약을 해지를 하시면은 선물 매수의 경우는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콜옵션을 매도하는 경우, 둘 중에 한쪽으로 해서요. 5계약씩을 하시면은 선물 한 계약을 매도할 경우에는 매도나 매수할 경우에는 델타를 5라는 값을 갖게 되는데, 해지를 하시게 되면 그 값이 이제 상쇄가 돼서 한 2.5 델타나 3 델타 정도를 갖게 되죠. 근데 왜 이 해지는 왜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냐면은, 나름대로 왜 이걸 정하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방향이 틀려서 반대 방향으로 갔을 경우에 이런 리스크 관리를 안 하고 계시면은 증거금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이라는 건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데, 물렸을 경우에 계속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옵션으로 해지를 하시면은 증거금에 있어서 그 선물 계약수만큼 그 계약수 쓴 만큼을 또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쓸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 선물의 방향성이 맞았을 경우에는 이익 부분도 내가 해지한 만큼은 상쇄가 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틀렸을 경우도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해지의 수단 나름대로 꼭 정하고 매매를 하시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또 지적한 부분은 풋옵션 선물 매수의 경우 풋옵션을 매수해야 되느냐 콜옵션을 매도해야 되느냐 그 둘 중에 그 선택은 어느 쪽이 더 그 옵션의 변동성이 높으냐 낮으냐를 따져서, 예를 들어서 콜옵션의 변동성이 그 내재 변동성이 높다고 생각될 때는 비싼 거는 매도하시는 게 좋은 거고요. 풋옵션이 싸다고 생각될 때는 싼 거는 매수하시는 게 좋은 거죠. 네? 둘 중에 한쪽으로만 여러분이 해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오버나잇 리스크의 한정된 델타 값을 정한다. 네, 이 부분은 여러분이 1억당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선물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한 20에서 25 델타 정도를 오버나잇 리스크를 지시면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계약수로 한 계약당 5 델타니까 한 4계약에서 5계약 정도를 오버나잇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많은 계약수를 오버나잇 하시는 거는 그 방향이 틀렸을 경우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확신이 안 설 때는 딕스 값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지만 확신이 안 서실 경우에는 옵션으로 반드시 해지를 해서 리스크를 제한하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월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매매를 중단한다. 이 얘기는 보통 저는 목표 수익률을 일주에 1%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4% 정도를 잡는 거죠. 목표 수익률이 달성이 되면은 매매를 중단하라는 얘기는 시장을 보지 말고 휴식을 취하거나 뭐 버는 돈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휴식의 기회를 가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통 수익률의 계산은 옵션 만기일이 지난 금요일부터 다음 매매를 시작하셔서 수익률의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기일을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목표 수익률이 달성이 되면은 매매는 중단하시게 되겠죠. 자, 다음 보시면은, 자, 그럼 딕스란 무엇이냐면, 딕스는 델타 인덱스의 약자입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델타 엑스체인지의 매매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델타 익스체인지의 이름을 따서 델타 인덱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고, 그것을 이니셜을 다시 따서 딕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 딕스는 당일 풋옵션 전 종목 미결제 수량 증가분에서 콜옵션 미결제 수량 증가분을 빼준 값입니다. 아까 그 칠판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다음 세 번째, 시장의 메이저로 옵션 매도자를 가정할 경우 시장의 숨은 메이저들의 방향성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이 시장의 메이저를 옵션 매도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옵션 매수자가 시장의 메이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한 1억만 있으면 1,000원짜리 옵션 그 10만 계약 정도를 매수하실 수도 있거든요. 한 번에 이제 10만 계약을 콜옵션을 매수하실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반드시 그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여러분 옵션을 10만 계약 콜옵션을 1,000원짜리 옵션 10만 계약을 매수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그 당시에 옵션을 1,000원짜리 옵션 10만 계약을 매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수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로선 시장에, 선물 옵션 시장에 반드시 상대편 그 계약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매도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의 이제 시장 경험으로는 시장의 주된 힘은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에 있다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기본 가정으로 이러한 가정을 갖고 딕스 차트를 보고 매매를 이제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례별로 시장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장의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맨 딕스 차트를 켜시면 맨 위에 나오는 게 수량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그 델타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 기준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스펙트럼 NDP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게 버전이 좀 예전 버전이라서 그런데 수량 기준, 델타 기준, 가격 기준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칠판을 통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빨간색 부분은 선물 차트고 이 파란색 부분이 딕스 차트입니다. 그 수량 부분은요. 아까 설명을 다 드렸죠. 그 풋에서 콜을 단순히 빼준 부분입니다. 근데 금일 증가분만큼을 그 전 종목을 더해서 풋에서 콜을 빼준 값이고요. 그래서 이 수량 부분의 어떤 단점이랄까 그런 거는 여러분 옵션에는 비싼 옵션도 있고 그 싼 옵션도 있는데 그 주로 이제 외가격 옵션이라 그러고 이제 등가격 옵션이라 그러죠. 비싼 옵션을요. 근데 그런 옵션의 그 가격에 따라서 비중을 가중치를 둔 게 아니라 똑같이 1대1로 다 비중을 뒀습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 옵션을 매도한 사람이 늘어나도 딕스는 그 똑같이 반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비싼 옵션을 매도해도 매도 수량이 늘어나도 똑같이 반영하게 되는 부분이 수량에 이렇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델타 기준이라는 거는 뭐냐면 델타하고 이제 가격 기준은 이 수량 부분의 단점을 비중을 두지 않는 그 단점을 보완을 한 건데 기본 단위가 그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거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1000이라고 델타 지금 플러스 1000이라고 나오면은 10만, 100만, 1000만, 억. 그러니까 1억 델타만큼 풋옵션이 매도가 더 증가된 것을 나타내고 있는 시장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가격은 예를 들어서 플러스라고 안 하고 이번에는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00이라고는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 10만, 100만, 1000만이니까 2천만 원 콜옵션의 매도 증가분이 더 금이 늘어난 거죠. 풋옵션에 비해서 콜옵션이 2천만 원 더 매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델타 기준하고 가격 기준은 수량에서 그 가중치를 두지 않고 1대1로 똑같이 외가격이나 등가격, 내가격에 대해서 가중치를 안 둔 부분을 델타 가중, 가격 가중을 둬가지고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똑같이 방향성을 수량 기준하고 델타 기준하고 가격 기준이 똑같은 방향성을 가질 때는 매매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다른 방향성을 갖는 이제 그런 시장도 오는데 보통 이제 제가 매매를 할 때는 제가 이거 딕스 차트 갖고 매매할 때는 그러니까 수량 기준에 가장 가중치를 많이 둡니다. 수량 기준을 보고 거기에서 어떤 매매 시그널을 느끼고 매매를 진입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매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 사례 1 차트를, 딕스 차트를 보시면은, 잠시만요. 자, 수량 기준에 지금 현재는 요 시점에서 여기 4시 정도 되는 2시 정도 되는 시점, 14시, 그러니까 2시죠. 2시 되는 시점에서 13만 계약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속 이렇게 차트를 열어놓고 여기까지 시간이 흐른 부분이고요. 이미 9시 30분 정도, 여기 시간이 밑에 나오죠. 9시 30분 정도에 9시 30분이 좀 더 됐죠. 10시 정도 됐을 때 그 5만 계약을 넘어서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한쪽 방향성을 주로 9시 반에서 한 10시 사이에 한쪽 방향성을 정하고 한쪽으로 5만 계약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저는 그 매매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값이고요. 그래서 이제 5만 계약을 넘어선 시점으로 해서 매수를 이제 스캘핑을 하기 시작하는데 보시면은 가격이 계속 이 5만 계약에 도달하기 전에 가격이 펑 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성급하게 매매를 쫓아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정받는 시점, 뭐 눌림목이라고 그러죠.
그런 조정받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런 어떤 조정받는 시점을 모멘트를 찾기 위해서 그 인디케이터를 사용하죠. 지표를 사용하는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지표는 그 오른쪽 차트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스토캐스틱, 가장 여러분이 쉽게 지표를 활용하실 수 있는 지표인데 스토캐스틱 지표고요. 스토캐스틱 533을 놓고 그냥 보시면 되는데, 뭐 이런 시점이죠. 이런 시점에서 이런 밑에서 이렇게 뭐 크로스 나는 시점에서 저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죠. 기다렸다가 지정가로 저가 매수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제가 선물 차트라는데, 선물 차트는 지속적으로 내려가는데, 파란색 그 딕스 차트는 수량, 델타 가격이 다 올라서고 있죠. 그래서 그런 조정받는 시점에 이 다이버전스, 불일치가 나타나는 시점,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여러분은 저가 매수를 하시면 되고, 여기도 보시면은 고수의 특징이 여기 차트의 특징의 그 매매 내역이 차트에 나타나는 그 보시고 계신데, 이렇게 저점 매수를 계속 하셔가지고 그 정리를 짧게 정리를 한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초보자들이 스케이핑을 하시면은 오랜 시간 이것을 포지션을 들고 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굉장히 변화가 많은 시장이니까 목표 이익을 뭐 한 틱 정도로 잡으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선물 시장의 그 최소 변동폭을 한 틱이라 그러면 0.05인데 한 틱 움직일 때마다 25,000원의 그 25,000원의 그 손익이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래서 한 틱만 먹어도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이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사례 2를 보시면요. 자, 사례 2는 굉장히 좀 더 강력하게 시장이 움직였는데요. 자, 아침에 이제 장이 시작해서 이 딕스 차트 전체가 이제 장 시작해서 장 끝날 때까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침 시작해서 이미 조금 지나니까 10만 계약을 이미 넘어섰죠. 그래서 한 12시 정도 되니까 15만 계약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12시 정도 되면 15만 계약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 선물 차트의 움직임은 밑에서 계속 기고 있죠. 그런데 딕스가 갑자기 이제 15만에서 20만 계약으로, 파란색 선 보시면 20만 계약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까지 선물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딕스 차트가 25만 계약을 갈 때 순간적으로 이때 시간이 이제 2시였는데 갑자기 봉 하나 양봉을 크게 그리면서 급상승을 하는 이런 모양을 시장을 이 사례 2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상황을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시장의 메이저가 계속 풋옵션을 지속적으로 매도를 한 거죠. 매도를 한 거고, 그 풋옵션의 매도분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물을 끌어올린 거고, 끌어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 매매한 거 보여드리면은 저가 매수에 뭐 기회였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매수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정리한 거는 이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이게 다 정리가 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당히 아쉬웠지만은 어쨌거나 뭐 딕스 차트를 유용하게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스토캐스틱하고 이제 MACD를 이제 떼어놨는데, MACD는 저 같은 경우는 30, 16이라는 그 지표값으로 보면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매매를 하실 때 단순히 그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다이버전스 현상을 지표의 오실레이터의 다이버전스를 활용해서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가격은 점점점 이렇게 낮아지는데 지표값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것을 오실레이터 지표의 다이버전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 현상은 스토캐스틱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 또 MACD 오실레이터, 이 노란색 부채살 모양으로 된 게 MACD 오실레이터인데, 여기서도 지금 여러분이 관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버전스 현상을요. 그래서 이 노란색 그 MACD 오실레이터 지표를 보시면은 지금
작게 보이지만은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급등하게 되는 이런 시장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례 세 번째인데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그 9시 반에 이미 5만 계약을 넘어섰고요. 10시가 되니까 10만 계약을 넘어서죠. 그러니까 보통 시장이 그 10만 계약을 넘어서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돌아서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성급하게 10만 계약 넘어섰으니까 여기서 쫓아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저점 매수 하시는 게 좋고,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 지표값을 확인하셔서 이 정도가 저점이겠다 생각되시면 저점 매수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미약하지만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타난 게 그 가격은 똑같은데 이 저가는 똑같은데 이 MACD는 이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사례 네 번째를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요 여기서도 보시면 그 10시 넘어서 10만 계약을 넘어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18만 계약까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갑자기 짧은 시간에 급등할 경우에는 추격 매수 하시는 것보다는 한 템포 늦춰서 기다렸다가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게 좋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렇게 급등하는 이 순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조정받는 시점에 지표값을 확인하고 들어가라는 거죠. 지표값이 낮을 때 이 스토캐스틱하고 MACD 두 가지를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럴 때 저점 매수해서 이익을 보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 이익 실현의 이익 실현하는 방법은 체결이 되면은 여러분이 그 스캘핑용으로 그 주문을 넣은 계약수가 체결이 되면 반드시 바로 주문을 넣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장중에는 시간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체결이 됩니다. 그 가격, 시간, 수량의 원칙에 의해서 체결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건 뭐 그 정해진 거니까 가장 우선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건 시간이기 때문에 체결이 되면 바로 반대 주문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 누가 먼저 주문을 넣느냐에 따라서 체결 순서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시호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 장중에는 시간을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보조지표의 활용법, 이제 오실레이터의 어떤 다이버전스 현상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오실레이터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은 과매도 과매수권을 여러분이 활용하셔서 저가 매수나 고가 매도에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현상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 다이버전스란 건 뭐냐면, 자, 가격은 이제 고점에서 가격은 올라가는데, 가격이 이렇게 뭐 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너울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격은 고점이 올라서고 있는데 지표값은 낮아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죠. 불일치가 일어나면은 시장이 반대 방향으로 꺾인다는 거죠. 자, 이건 고점에서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고, 저점에서는 가격이 저점을 낮추고 있는데 지표는 반대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시장의 방향이 반대로 꺾여서 상승하는 그런 모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오실레이터 지표라는 거는 그 오실레이터 간단하게 이제 정의를 해드리면, 오실레이터라는 것은 그 기준선을 가운데 라인이 0이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기준선 가운데 중앙 센터 라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건 오실레이터 지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끝없이 계속 뭐 올라간다거나 끝없이 계속 내려간다거나 하는 지표는 오실레이터 지표가 아닙니다. 자, 오실레이터 지표라는 거는 반드시 중앙 라인에서 어느 정도 올라서면, 그래서 50에서
100 가까이 되면은 반드시 꺾여서 내려야 되고요. 밑으로 마이너스 50 또는 0의 근처로 온다 그러면 다시 꺾여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폭밖에 움직일 수 없는 거고 이 레인지를 크게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불일치 현상,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제가 이제 따로 설명을 또 드려야 될 부분이 MACD인데, MACD요. MACD 같은 경우는 그 MACD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부채살, 그 고수에서 이렇게 노란 선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부채살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오실레이터고, 이 부분이 여러분이 다이버전스 현상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MACD가 이렇게 두 개의 라인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거는 그 다이버전스 현상을 이 라인 갖고는 판독할 수가 없으니까 판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스토캐스틱하고 다른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실레이터는 이 디퍼런스, 이 디퍼런스 차이가 이 오실레이터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다이버전스 현상은 요거 갖고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MACD 이 라인 갖고도 다이버전스 현상을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라인이 예를 들어서 바로 붙어서 나타나는 경우죠. 가격은 여기서 일리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MACD 라인이 바로 붙어서 이렇게 되고 아니죠. 가격은 떨어졌는데요. 가격은 이렇게 떨어졌는데 라인이 바로 붙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라인이 두 개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MACD를 보다 보면 이렇게 바로 붙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다이버전스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실레이터로 이렇게 그리기에는 너무 이렇게 작게 그려지는데 라인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면은 이런 건 신뢰성 있는 다이버전스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